지금 대한민국에서 영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매달 100만 원을 받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시작됐고 어떻게 지금 이 액수가 됐는지 처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부모급여가 생기기 전 영세와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은 양육수당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경우에 한해서였고 금액도 크지 않았습니다. 나 거기 안 가? 유진아, 네? 무진이는 아직 캠프 신청서를 안 냈네? 이 시기 대한민국의 출산 양육 지원은 주로 아동수당과 보육시설 이용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0에서 1세 영아를 직접 겨냥한 현금성 지원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2022년 영아수당의 등장.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2년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영아수당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깁니다. 0세와 1세 아동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이건 처음으로 영아기, 그러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콕 집어서 현금을 지급한 제도였습니다. 다만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 월 30만 원으로는 분유값, 기저귀 값을 감당하기에도 빠듯한 수준이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정권 교체와 개편 예고.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합니다. 청년들의 미래도 없고 나라 거덜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같은 해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심의되면서 중요한 결정이 나옵니다. 영아수당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부모급여라는 새 제도를 넣기로 한 겁니다. 이름만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2023년부터 만 0세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시점에 2024년에는 0세를 100만 원으로, 1세를 50만 원으로 다시 올리겠다는 목표까지 함께 발표됐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시행. 2023년 예고된 대로 부모급여가 실제로 시행됩니다. 만 0세 아동의 부모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의 부모는 월 35만 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라면 부모급여에서 보육료 바우처를 뺀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2024년 두 번째 인상. 2024년 1월 예고됐던 대로 다시 한번 금액이 오릅니다.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 이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영유아 교육 보육 업무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추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 부총리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양여대 부속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방문해 부처 간 비효율의 벽을 허물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영유아 교육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과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축 방안을 담은 새 유보통합 모델과 교원 자격, 양성체계 개편안을 올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숫자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2년 30만 원, 2023년 70만 원, 2024년 100만 원. 2년 사이에 3배 넘게 뛴 겁니다. 이 시기 대한민국의 현금성 아동 지원 중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 정도 폭으로 오른 제도는 없었습니다. 아동수당은 2018년 도입 이후 8년째 10만 원에 머물러 있던 것과 정확히 대비됩니다. 2024년 하반기 통계가 반응하다. 2024년 7월 출생아 수가 반등합니다. 2007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같은 해 9월 실시된 결혼 출산 인식조사에서는 그해 3월 조사 때보다 결혼과 출산 의향이 뚜렷하게 늘어난 게 확인됩니다. 2025년과 2026년 현재까지 부모급여는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4년의 인상 이후로는 추가 금액 인상 없이 이 액수가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만 주변 제도는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250만 원까지 오르고 첫 만남 이용권도 둘째부터 300만 원으로 늘고 아동수당도 8년 만에 처음 금액이 오르는 등 부모급여를 중심으로 한 현금성 지원 전체가 함께 커지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지난 7월 출생아 수가 6달 만에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혼인 건수도 1년 전보다 30% 넘게 늘었는데요. 정부는 올해 출생률이 0.7명 선을 지킬 수 있을 거란 기대를 밝혔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만 601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9% 늘었습니다.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넘어선 건 지난 1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올해 태어난 아기는 모두 13만 7,900여 명으로 지난해 대비 1.2% 적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출생률이 0.68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4월 이후 출생아 수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0.7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0.7대가 6대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조금 이제 저희가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7월 혼인 건수도 18,0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32.9%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 혼인 건수는 12만 8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만 5천여 건보다 11.2%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혼인 건수는 지난해부터 증가 추세입니다. 정부는 혼인을 미뤄왔던 30대 초반의 결혼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혼 건수도 7,900여 건으로 5.9% 늘었습니다. 올해 누적 사망자 수는 20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 늘어나면서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 감소분은 6만 8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30만 원짜리 영화수당으로 시작해서 2023년 이름이 바뀌며 70만 원이 되고 2024년 100만 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 3배 인상이 있었던 시점부터 17년 만에 출생아 수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숫자 뒤에서 조금 다른 흐름 하나가 같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국가재정 적자 역대 최고치.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재정 전략회의가 어제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국가재정이 크게 악화됐다며 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앞으로 재정 적자가 GDP의 3%를 넘기지 못하도록 아예 법으로 못 받기로 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재정 전략을 정하는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나라 빚이 크게 늘어났다며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600조 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400조 원이 증가해서 금년 말이면은 1000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정부는 올해 GDP 대비 5.1% 수준인 적자폭을 내년엔 3% 이내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단순 계산으론 113조 원에서 65조 원으로 48조 원가량 줄이는 셈입니다. 또한 현재 연말 기준 49.7%까지 높아진 국가 채무 비율도 앞으로 증가 속도를 줄여 5년간 50%대 중반 수준에서 통제하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비판을 받는 지방교육교부금과 국가보조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습니다. 재정을 보면 국가의 미래가 보입니다.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정부는 재정 관리 목표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제정해 구속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연일 긴축 재정을 외치며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특정 복지 예산만은 단 2년 만에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방금 본 그 부모급여입니다. 나라 살림이 적자인 상황에서 벌어진 이 예산 배정. 지금부터는 무상보육이라는 이름 뒤에 있는 돈의 흐름을 추적해보겠습니다. 기재부 출신 장관과 현금성 복지의 확대. 2022년 말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이례적인 인물이 발탁됩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출신의 경제관료 조규홍 장관이었습니다. 기재부는 전통적으로 현금성 복지 확대에 신중한 태도를 취해온 부처입니다. 그런 기재부 출신 인사가 복지부 장관을 맡은 직후 오히려 대규모 현금성 수당이 신설된 겁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 정도 폭의 인상이 짧은 기간에 이뤄진 배경을 두고 예산 우선순위가 표심을 의식해 조정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함께 나왔습니다. 바우처 선차감 구조.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또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부모급여 100만 원을 준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순간 100만 원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이용료 약 54만 원이 바우처 형태로 먼저 빠지고 남은 약 46만 원만 부모 통장에 입금되는 구조입니다. 만약 정부가 현금을 그대로 지급한다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양육을 택하는 부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 운영에 타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이런 배경에서 바우처 선차감 방식이 설계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현금 100만 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린이집의 수입이 먼저 보장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보육료 인상과의 관계. 여기에 더해 정부 지원금이 100만 원으로 오르는 사이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비 같은 기타 필요 경비를 올리는 사례도 확인됩니다.
기본 보육료는 정부가 통제하지만 이런 기타 경비는 각 자치구가 정한 한도 내에서 시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정부에서 100만 원이나 나오니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는 분위기 속에 지원금 인상분의 일부가 결과적으로 어린이집의 추가 수입으로 흡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 세금 수조 원이 어디로, 누구를 위해 흘러가는지 그 답은 아직 아무도 속 시원히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나의 시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 권한이 지금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가려고 했던 뉴스 보도.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초등 늘봄 학교. 기존 방과 후 수업과 돌봄 교실을 통합한 이 프로그램에 한 극우 단체가 강사들을 투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에서는 특정 역사관을 가진 리박스쿨 외부 강사가 아이들 앞에 섰던 일이 있었습니다. 43명 57개 학교. 전체로 보면 극히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범위가 방과 후 교실에서 그치지 않고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훨씬 더 어린 나이의 아이들에게까지 닿을 수 있었다면 어떨까요? 나라에서 국민에게 돈을 주고 그 돈은 활동비처럼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흘러가고 한술 더 떠서 의무 교육화되고 이 그림이 혹시 처음부터 있었던 계획의 마지막 퍼즐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 계획은 완벽하게 짜여 있었지만 지금 실행 중간에 멈춰선 것은 아닐까요? 나라에서 특정 세력의 역사인식을 주입하는 기가 막힌 방법. 나만의 시선일까요? 여기까지 보신 판단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